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정화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아들 영식이와 딸 영심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죠.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활기차지만 제 마음속은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화기를 확인하는 거였죠. 혹시 자식들이 연락을 했을까 하는 마음의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27살의 새댁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영식이를 낳았어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합니다. 2년 뒤에는 영심이가 태어났죠.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근처 공원에 가 소풍을 즐겼죠. 영식이는 아빠 어깨에 올라타 좋아하고 영심이는 제 치마를 붙잡고 깔깔대며 웃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라났어요. 영식이는 똑똑하고 성실해서 학교에서 항상 우등생이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영심이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두 아이 모두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기 마련이죠.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끔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자주 다투기도 했고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영식이가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밤새워 공부하던 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입시 결과를 기다리던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영식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영식이가 엄마, 아빠, 합격이에요. 라고 외쳤을 때 우리 부부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심이도 뒤처질세라 열심히 공부해 유명 여대에 입학했어요.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당당히 합격 소식을 전하던 영심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죠. 식당에서 건배를 하며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했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되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자식들을 보며 가슴 뿌듯했죠. 그 노력 덕분일까요? 영식이는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입사했고 영심이는 은행 입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식들의 성공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줄은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서 그렇겠거니 했어요. 영식이는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야근이 잦았고 영심이도 은행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어 보였거든요. 자식들이 점점 바빠지면서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통화가 되곤 했죠. 영식아,
오늘은 일찍 퇴근했니? 아니에요, 엄마. 아직 회사에요.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건강 챙기고. 네, 알겠어요. 엄마,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이런 대화가 전부였어요. 영심이와의 통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영심아,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이번 주말에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래. 다음 주에는 올 수 있겠니? 다음 주는 은행 연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다들 바쁘니까 라고 위안 삼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었고, 심지어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어요. 설날에 영식이가 해외 출장이라며 오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심이도 명절 연휴를 이용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화, 짧은 메시지 하나에 매달리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에 며칠이 지나도 답장이 없을 때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다가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의 SNS는 종종 들어가 봤어요. 거기엔 제가 모르는 자식들의 일상이 가득했죠. 회식하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 가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저렇게 함께 있던 때가 언제였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세월이 흘러 영식이는 대기업의 중견 간부가 되었고 영심이는 은행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두 자식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주변에서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칭찬이 자자했죠. 이웃들이 만날 때마다 정아 씨는 복 받았어요. 아들은 대기업에, 딸은 은행원이라니 참 대단해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식들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승진을 하고 책임이 커질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와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기대감이 컸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불안감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영식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앞섰어요. 결혼을 하면 아들이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여자는 어떤 사람이니? 회사 동료예요.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말하는 걸까 하는 서운함도 들었어요.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한껏 멋을 내고 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어차피 한복으로 갈아입을 거긴 하지만 아들 결혼식이니 만큼 그러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며 우리 아들 결혼식이야. 기뻐해야지. 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씁쓸함으로 가득해요. 화장을 하고 예식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영식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죠. 겨우 영식이를 발견했을 때 그는 신부 측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지만
영식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와는 겨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따로 식사 한번 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하러 가버리더라고요. 제 아들의 결혼식인데 저는 마치 평범한 하객 중 한 명처럼 느껴졌어요. 축하의 말 한마디, 포옹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그렇게 결혼식은 끝나버렸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 순간 우리 부부의 마음이 통했어요. 아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남이 되어버린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영식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 애도 분명 나를 사랑할 거야.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서서히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애들은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도 우리는 항상 애들을 사랑하고 지지해줘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며 잠이 들었어요. 비록 쓸쓸하고 서글픈 하루였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었죠. 영심이의 경우는 더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을 보니 오랜만에 영심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심이니? 엄마, 저예요. 어머,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그게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영심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쿵쾅거렸죠. 왜,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이라니요?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뭐라고? 결혼이라니? 언제? 어떻게? 어제요. 민호 오빠랑 혼인신고했어요. 민호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어요. 영심이가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직장 동료였죠. 하지만 연애 중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잠깐만, 영심아. 엄마가 이해가 안 가네. 결혼식은? 그리고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어요. 영심이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됐죠.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영심아, 그래도 엄마는 너 결혼식 보고 싶었어.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흐느끼는 제 목소리를 들은 영심이가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말고 그냥 축하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어머니로서 축하의 말도 못 건네고 함께 사진 한 장 찍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영심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외면하는 거니? 영심이의 목소리가 냉담해졌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삶이에요.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영심이가 먼저 전화를 끊었죠. 엄마, 이제 가봐야 해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딸의 결혼 소식을 이렇게 전화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영심이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첫 돌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졸업식 때의 사진, 중학교 입학식 때의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죠. 영심이가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시집 갈 때 엄마가 예쁜 드레스 입혀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그럼 우리 영심이 결혼할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혀줄게. 라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내 딸의 결혼식에서 축하의 말 한마디, 포옹 한 번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심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심아, 엄마야. 어제는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그래도 너의 결혼을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지만 영심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영심이의 결혼 소식을 물어볼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조용히 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죠. 딸의 결혼식을 못 본 어머니의 서러움을 누가 알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는 기대보다는 실망이 먼저 듭니다. 작년 추석에는 영식이 가족이 시댁에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당일 아침 영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회의가 잡혀서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비해둔 음식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지더라고요. 결국 그 추석에 저희 부부는 텅 빈 집에서 둘이서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영심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설에는 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적이 있어요. 이유인즉 사위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였죠. 엄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이래요. 명절에 여행 가는 게 트렌드라고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때는 어땠더라. 명절이면 항상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는 게 당연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가끔은 제가 잘못한 건 없나 되돌아보기도 해요. 혹시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 간섭을 많이 했나? 그들의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게 자식들을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영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식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어머니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심이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언제 한 번은 그의 생일이라 축하 전화를 했더니 엄마, 고마워요. 지금 회식 중이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뇌출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식이와 영심이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빨리 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제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주었어요. 영식이는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당장 못 가는데 어쩌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갈게요. 영심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갈게요. 결국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거의 혼자였어요. 영식이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와서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영심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절차를 따랐을 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은 바로 떠나갔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영식이의 목소리에서 저는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어요. 영심이도 엄마,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오늘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식들은 떠나갔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갑자기 너무나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밤이면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울음을 삼켰죠. 그 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어요. 67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원피스를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며 정화야 생일 축하해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자식들이 미리 축하 문자라도 보냈을까 하는 마음의 말이에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죠.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오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걸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날씨 참 좋죠. 산책 나오셨어요? 네, 그렇네요. 오늘따라 벚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이리 우울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시구나. 오늘 같은 날 우울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짧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인생은 짧아.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행복해야 해.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영식이와 영심이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내려놓고 말았죠. 귀찮아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순댓국집에 갔어요. 혼자서요. 저는 외식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혼자서라도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동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영식이와 영심이가 어렸을 때 생일이면 항상 이 순대국집에 와서 식사를 했었죠. 자식들은 순대를 좋아했고 남편은 선지해장국을 즐겨 먹었어요.
저는 그저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오랜만이네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아들, 딸은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지만 애써 미소 지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혼자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러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구석자리에 앉아 순대국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와 손주로 보이는 꼬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레 순대를 발라 손주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우리 손주 많이 먹어. 쑥쑥 크라고. 그 모습을 보니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언젠가 손주들과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대국이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걸 보니 갑자기 식욕이 돋았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옛날 맛 그대로더라고요. 아, 맛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오셨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본 할머니셨어요. 손주는 화장실에 간 모양이었어요. 네, 혼자 왔어요. 생일이신가 봐요? 옷차림을 보니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그 나이 때는 생일날 꼭 외출했거든. 혼자라도. 할머니의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렇군요. 네,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근데 왜 혼자 계세요? 자식들이 바빠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울지 마세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 딸 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돌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손주랑 다니잖아요. 할머니의 말씀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정말요?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동안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때 할머니의 손주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아니, 옆집 이모랑 잠깐 이야기했어. 자, 이제 먹자. 할머니와 손주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고, 저도 국물에 밥을 말아 먹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다음에는 꼭 가족들이랑 같이 오세요. 서비스 듬뿍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가게를 나서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죠. 채소며 생선이며 이것저것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문득 김치가 떨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 배추를 사려고 하는데 그때였어요. 영식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영식이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뛰었어요.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길을 건너갔어요. 영식아, 이게 얼마만이니? 엄마 보고도 몰라보네. 영식이의 품에 안기려는데 그 순간 영식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서둘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그래. 엄마는 그냥 장 보러 나왔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영식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 영식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집에 돌아와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이 이제는 나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일어나 옛날 앨범을 꺼내봤어요. 영식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사진 속 영식이는 항상 밝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영식이 첫 돌 때 색동저고리를 입고 활짝 웃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 우리 영식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중얼거리며 사진을 넘기다 문득 대학 졸업식 사진에서 멈췄어요. 그때만 해도 영식이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후로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영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영식아, 어제는 미안해. 갑자기 그렇게 안겨서. 아, 네, 저도 좀 놀랐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그랬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영식이의 대답이 들려왔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자제했어요. 그들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외로움은 더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지 말까 하고 망설였죠. 다들 자식 자랑할 텐데 저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해질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나가기로 했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옛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정화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래, 다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넘어갔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부장으로 말이야. 그래? 축하한다. 우리 딸은 이번에 둘째를 낳았어. 손주가 둘이나 되니 정말 좋더라. 친구들의 자식 자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제게 물었죠. 정화야, 너희 애들은 어떻게 지내?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었지? 용돈 많이 받겠다. 옷도 좋은 거 입었네.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거짓말이 튀어나왔죠.
아, 그래. 우리 영식이가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영심이도 은행에서 잘 다니고 있고. 애들이 용돈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 와, 대단하다. 역시 정화가 키웠으니 그렇지.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 요즘은 자식들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봐.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는 꼭 찾아와. 저번 주 토요일에 내 생일이었거든.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같이 밥 먹고 왔어. 손주들도 데리고 왔는데 정말 귀엽더라. 거짓말을 이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자식들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나 봐요. 김정화, 너 지금 한 말 사실이야? 고개를 돌려보니 동창 한 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지금 한 말이 왜? 저번 주 토요일에 지나가다가 너 순댓국집에서 혼자 처량하게 밥 먹는 거 봤어? 가서 너한테 말 걸까 하다가 그날 우리 아들 생일이라 소고기 먹으러 가는 길이었거든. 가족들 있어서 말 안 걸었어. 그리고 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무슨 사연이 있나 싶었는데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죠. 친구들의 표정이 놀람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연민으로 바뀌어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정화야, 그게 무슨 소리니? 저 말이 사실이야? 친구의 물음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실토했죠. 미안해, 다들. 사실은 내 자식들이 나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거짓말을 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너무나 창피하고 비참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는 그대로 쓰러져 엉엉 울었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어요.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식들 자랑을 하려 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동창회에도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동창회 사건 이후 저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버텨보자고 중얼거리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이라 생각하고 약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아픔을 참으며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마셨지만 소용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혼자 앓다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결국 119를 불렀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 바닥에서 뒹굴다시피 할 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이 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구나. 그 순간의 외로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간호사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죠. 그 순간 눈앞에 영식이와 영심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하면 달려와 줄까? 아니면 귀찮아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아니에요. 제가 혼자 살아서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연락해도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은 언제 알게 될까?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마취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죠. 다른 환자들 옆에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의 외로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왜 그리 쓸쓸해 보이던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간호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인간의 온기에 목말라 있었는지 깨달았죠.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파서요. 하지만 사실 아픈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수술 자국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속 상처였죠. 입원 기간 동안 저는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자식들이 제 부재를 눈치채고 연락하지 않을까 하고요. 동네 이웃이라도 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넓은 하늘 아래 우리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엄마 생각은 전혀 안 나는 걸까? 창가에 앉은 새들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저 새들은 언제나 둥지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제게는 그런 둥지가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퇴원하는 날 간호사님께서 물으셨어요. 모시러 오시는 분은 없나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죠. 네,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힘겹게 일어나 짐을 챙기는데 옆 침대 할머니의 아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남의 아들에게서 듣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죠.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따뜻함이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할머니, 딸과 장난치며 웃고 있는 아버지.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집이 크고 텅 비어 보였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소파에 앉았죠.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꾹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영식아, 영심아, 엄마가 얼마나 너희가 보고 싶은지 아니? 흐느끼며 중얼거렸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집안에 제 흐느낌만 메아리 쳤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저 사진 속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 봉투에서 처방전을 꺼내보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제가 밤새 간호해주곤 했었죠.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끓여 먹이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영식이가 초등학교 때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밤새 병실에서 영식이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가 있잖아, 걱정 마. 라고 말하며 아들을 안심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아무도 옆에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심하게 굴었나? 아니면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그날 밤 혼자서 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에 자식들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죠. 그렇게 또 한 번의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TV에서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예전부터 들어본 노래인데 그날따라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죠.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울컥 솟아올랐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결심이 섰어요. 저는 다음 날 무작정 여행을 떠났어요. 가방에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죠. 기차표를 끊으면서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여수에 도착했을 때 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낮에는 여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며 걸었어요. 오동도의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도 느꼈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 여수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어요. 밤에는 유명한 여수 밤바다를 거닐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과 잔잔한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어요. 문득 제 인생이 마치 이 바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거칠고 힘들지만 그 속에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여행을 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한 거죠.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여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의 번호를 찾았죠.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눈물이 또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련한 마음이 더 컸어요.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낸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자식들을 버린 거예요. 아니, 어쩌면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놓아준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저 또한 제 삶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집안의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고 대신 제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로 벽을 채웠어요.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불빛, 오동도의 울창한 숲,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탁 트인 바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제 이 집은 저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꽃꽂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꽃을 다룰 때는 손이 떨리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예쁜 작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김정화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눈빛이 더 맑아지고 미소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자식들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자식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것 또한 제 삶의 일부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자신에게 말해요. 괜찮아, 정화야. 넌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식을 포기한 나쁜 엄마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들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저 역시 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요. 이번에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여행이 될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자식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길 바래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 인생, 제 용기, 제 희망이 있으니까요.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